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요소수 대란 문제가 계속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들도 비판을 받고 있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합니다. 디젤 차를 장려한 정부나 그 뒤에 대처를 잘못한 정부를 비판하는 건 국민들의 권리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자동차 전문 채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과연 이 사태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디젤 차는 친환경차가 맞을까? 그리고 이 디젤 차는 누구 때문에 친환경차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요. 최근에 제가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피해, 해결책,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와 정부가 내놓은 대책까지 알려드렸죠. 이 내용들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디젤차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 요소수가 중요해진 이유, 그래서 이 사태는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까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디젤차가 많아지게 된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아마 클린 디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분들한테는 디젤이 클린하다니 무슨 개소리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한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린 디젤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최초로 나왔냐? 폭스바겐이 마케팅 용어로 쓰기 시작하면서 탄생했죠. 그래서 아마 2015년 전후로 우리나라에 유독 폭스바겐이 많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산 디젤차가 급증했을 때죠. 폭스바겐은 이 클린 디젤을 독일에서만 홍보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했습니다. 2014년 미국 슈퍼볼 광고에서는 차가 10만 마일을 달릴 때마다 엔지니어들이 천사로 변하는 광고를 하기도 했죠. 이 광고의 의미는 독일 엔지니어들이 지구 환경을 위해 일하는 천사라는 거였고요. 이러한 대규모 광고 활동으로 디젤은 자연스럽게 클린한 것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창 전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문제를 고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 정부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클린 디젤 키워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클린 디젤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 전기차를 사라고 장려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나라에서 디젤차를 사라고 장려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책 기간 10년 동안 디젤차가 2.3배, 대수로 따지면 무려 324만 대의 디젤 승용차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250만 대 정도 있던 게 570만 대까지 늘어났다는 건데요. 여기까지 순조롭게 잘 나가나 싶더니 갑자기 미국에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가 터져버립니다. 이때부터 디젤차의 이미지가 한 번에 추락하기 시작하죠. 클린 디젤이라던 기업의 광고는 전 세계적인 사기극으로 판명났고 디젤차는 클린이 아니라 사기와 오염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나라에서 좋다고 해서 샀는데 우리나라도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이 디젤 게이트가 터질 때쯤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도 높아집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유로6 기준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고 이걸 시작으로 SCR 장치와 요소수도 등장하게 된 겁니다. 결국 디젤차는 클린 디젤에서 한순간 환경 오염의 주범 규제가 필요한 차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디젤차가 완전히 죽일 놈이 됐죠. 이때 당시에 일상생활에서는 고등어랑 삼겹살을 구울 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환경부의 발표랑 더불어서 디젤차도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낙인을 찍힙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LPG차랑 전기차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한 거고요. 결국 디젤차는 환경 오염의 주범에서 앞으로 환경을 위해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차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문재인 정부로 이어졌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LPG차를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전기차랑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구매를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런 흐름에 따라 차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의문이 생기죠. 디젤차는 애초에 친환경차가 아니었고 그 디젤차를 그나마 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소수의 원료도 석탄에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친환경을 위해서 다른 환경을 파괴한 격이 된 겁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안 좋다고 대대적으로 종이 빨대로 바꾸고 결국 종이의 원료인 나무가 더 많이 베이게 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할 건 근본적인 문제는 뭐다?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만든 것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배경을 따져보면 이걸 만약 우리나라 정부를 탓하기는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제대로 체크도 해보지 않고 도입한 게 문제라면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쨌거나 디젤차 규제를 선도해가는 유럽과 폭스바겐의 방향을 따라갔을 뿐이잖아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에 드러난 문제 때문에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라고 장려한 거고 문재인 정부는 이 방향을 그대로 친환경차 사업으로 이어간 겁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모든 정부들이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일단 전 세계를 대상으로 디젤차를 친환경으로 포장한 유럽과 폭스바겐이 문제인 거죠. 이 디젤 게이트가 얼마나 심각했나요? 클린 디젤 믿고 산 소비자들을 바보로 만들고 결국 사기친 기업으로 낙인 찍히면서 우리나라에 근무하던 폭스바겐 직원들도 피해였습니다. 결국 디젤차를 늘어나게 만든 그리고 친환경차라는 좋은 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요소수를 마치 친환경차를 위한 필수 요소처럼 만든 유럽이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디젤 승용차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한국한테 디젤 승용차를 요구하면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디젤 승용차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이때부터 국내 판매가 전면 허용된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맞춰서 독일 브랜드들의 한국 시장 공략이 시작됐고 현대기아차도 이걸 대응하기 위해 디젤 승용차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2009년에는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해서 세제 혜택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휘발유보다 경유가 저렴하다는 점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선 디젤차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요. 이것 때문에 디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2015년에는 전체 등록 승용차의 무려 44%가 디젤 승용차였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눠서 생각한다면 디젤차가 늘어난 탓은 우리나라 지난 정부나 현 정부를 탓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됐다는 걸 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디젤차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대체 이 요소수 사태는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도 따져봐야겠죠. 원인은 중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누구를 탓하고 너가 문제야 이렇게 하기보단 이번 기회에 중국한테 무언가를 의존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불안정한 일인지 모든 분들이 알게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중국은 정말 다릅니다. 셰일혁명 이후에 제조업으로 부흥을 일으킨 미국하고 다르게 중국은 경제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는 공산당이죠.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가깝다고요. 국제적인 비난이나 질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겁니다. 이 중국한테 의존하는 행동을 줄여야 한다는 게 단순히 중국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위험하냐면 실제로 관련 자료도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경제에 영향받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5위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는 국가는 대만이 1위,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중국 경제가 휘청이면 우리나라도 휘청이고 그만큼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소리죠. 요소수도 벌써 중국에서 석탄 공급길이 막히고 전력난으로 중국 내부가 심각해지니까 바로 우리가 타격을 입잖아요. 결국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방향성을 따라가기 위해 디젤차의 수요를 끌어올렸고 그 디젤차에 필요한 요소수마저 중국한테 거의 모든 걸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디젤차가 터지니까 우리나라도 터지고 중국에서 석탄 공급이 터지니까 우리나라는 요소수 문제로 이어진 거고요. 일본하고 비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일본은 애초에 디젤차 비중이 1에서 3% 수준입니다. 거의 미국하고 비슷하죠. 동시에 요소수를 자체 생산하고 수입도 중국이랑 호주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다변화해둔 상태입니다. 유럽에서도 이게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이유가 자체적으로 요소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97.6%에 달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요소수를 만드는 업체가 있었지만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닫은 지 오래죠. 지금 그래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오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어쨌거나 빨리 해결되어서 화물차 종사자분들 그리고 요소가 필요한 모든 산업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중국한테 크게 의존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국산화를 하고요. 이번 요소수 사태같이 천연 자원이 원료인 경우에는 수입 다변화의 노력을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소수 대란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다고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요소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마그네슘을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 이외에 반도체랑 고강도 강철을 만드는 원료도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요. 이게 진짜 소리 없는 전쟁이랑 똑같거든요. 과거에는 미사일에 날아다니고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나라의 경제와 유통 구조를 마비시켜서 그 나라를 몰락시켜 버린다고요. 자체 생산이 가능한 건 자체 생산을 하고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건 공급기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이런 일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디젤차가 많아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유럽에 클린 디젤 사기 행각이 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요소수 대란 때문에 욕먹는 건 메르스 사태 때 이전 정부가 욕을 먹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소수 대란의 원인은 중국에 있는 게 맞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피해가 유독 큰 이유는 중국 의존도가 100%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중국에 의존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깨달아야 하고 중국 의존도를 빠르게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피해 그리고 해결책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디젤차가 늘어나게 된 이유, 요소수 대란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김승인 안PD의 스포일러 채널에서는 요소수 대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순수 자동차 관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인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인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요소수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